예. 제목이 좀 거창하죠.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하게 하라. 제목을 어떻게 달까 한참 고심하다가 뭔가 조금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하게 하라. 원래는 어,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한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하게 하라. 이게 암 치료에 있어서 제1순위입니다. 사실은. 제1순위. 이 항암제가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와주는 그런 약이 면역항암제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자, 자 우선 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면역세포가 진짜로 암을 치료하는가? 왜 이걸 묵상을 좀 깊이 해야 되냐 하면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암 치료하는데 면역세포가 1순위다. 내 몸에 있는 내 면역세포가 그것도 공짜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그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막 던져서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면역세포고 또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암을 완치하는 것도 면역세포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최고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지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식이 이거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진짜로 암을 치료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암세포가 존재할 때 이건 이제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 이거는 호지킨 림프종이고 그냥 이거는 폴리큘라 림프종인데 림프종 사진이지만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암세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면역세포들도 많이 존재해요. 특히 항암을 할 때, 암이 치료할 때 보면 갑자기 암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암세포의 개체수는 늘어난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직접 암을 상대하는 게 면역세포다. 예. 면역세포가 진짜로 암을 치료하는가. 이 부분은 오늘 공부 모임 끝나고도 계속 묵상해서 이게 진짜로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커져요? 세포들이 모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모이는 건지 궁금해서. 치료하려고. 음.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면역세포들이 암을 인식을 못해요. 공격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내가 정상적으로 우리 지금 세 가지 치료법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면역세포가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항암제 쓰는 거, 그 다음에 복합천연물. 그렇게 그 세 가지가 공동으로 잘 작업을 하면은 반드시 암은 치료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공부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초기에 허투 유방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허셉틴만 써도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용체, 리셉터 하나만 딱 처리했는데 확 줄어들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커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면역세포도 치료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도 치료를 하게 하고, 또 복합천연물도 치료를 돕게 하고, 이 세 가지가 공동 작업하면 반드시 치료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중에서도 면역세포가 밤낮 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몸 안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안 되냐? 근데 왜 안 돼? 예. 그거를 답을 찾아냅시다. 우선 음, 선생님, 다른 기법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하는 기법들도 있고, 예, 또 면역력을 더 키운다는 뭐 그런 개념도 있고 한데, 예. 그런 것들은 좀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유전자가 기술이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믿어요. 더 놀라운 것은 유전자가의 크리스퍼 cas9 기술이 어렵지 않아요.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그만 실험실만 있으면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박테리아를 종이 다른 박테리아 만들 수 있고 식물도 뭐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래요. 제가 올해 다른 건 못해도 그 실험실 하나는 장만하려고 합니다. 당장 복권을 사서 당첨돼서 선생님 드려야겠어요. 앞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에요. 저는 이제 그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추출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배양해 주는 업체 따로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업체들하고 잘 협력하면은 내 몸에 있는 혈액에서 뽑아 가지고 거기서 T세포나 주기세포 뽑아 가지고 그것을 유전자 절단하고 또는 삽입하고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몇 년 연습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그러면 그 세포 하나를 그렇게 유전자 치료를 한 다음에 그걸 배양시키는 개념인가요? 세포 하나가 아니고요. 프라이머라고 DNA가 이제 복제되는 이 순서가 있어요. 그 프라이머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라. 그게 가능한데 방법이 좀 간단한 편이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수많은 유전자 바이오 회사들이 뭐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가를 안 내줘서.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큰돈 만들려고 그러나. 제가 아이고 이거 제가 혼자 비밀리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잘하셨네요. 제가 입이 좀 싸요. 그래서 잘 안 보이네. 이 사람이 크리스퍼 기술로 재작년에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뭐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상세하게 써놨고 이 사람이 그런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또 책으로 써놨어요. 코드 브레이크. 거기다가 실제로 막 유전자 크리스퍼 cas9 그 기법을 어떻게 실험하는지 그 클래스가 있어요. 어디에?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최재천 교수님. 진화생물학 하신 우리나라 몇 안 되신 분이 하버드에서 대학원 박사학위 하신 분인데 재미나신 분이죠. 네. 근데 과학자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치 이 문학을 하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분이 그러세요. 앞으로 사회는 불평등 사회가 되는데 그 불평등의 척도가 뭐냐? 지식이 될 것이다. 아는 사람은 부자로 잘 살고 모르는 사람은 되게 가난하게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지식이 오픈되어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우선 이거 외워야 됩니다. 뭐 간단해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면역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암을 치료하는 면역세포가 T세포가 제일 중요해요. T세포. 그 다음에 B세포,
T세포와 B세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NK세포, 내추럴 킬러, NK세포를 많이 들어보셨죠? 요 근래 이제 NKT세포라고, NK세포와 T세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NKT세포라는 게 발견되어져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수는 엄청 적고,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특징은 뭐냐 하면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와 호중구는 그냥 지가 알아서 그래서 그 자연면역, 선천면역이라고 해요.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세균이나 암세포를 공격해요. 근데 T세포, B세포, NK세포는 B세포나 수지상세포가 항원을 제시해가지고 T세포가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야만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공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T세포는 THT, 헬퍼예요, 헬퍼. 우리가 T세포 그러면 T킬러 세포, T킬러 세포를 TC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살해하는 T킬러 세포가 있고, TR세포, regulatory, 그러니까 규제하는, 면역을 억제하는 TR세포가 있고, 또 요 근래에 밝힌 TFH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세포 중에서 TR세포나 TFH 세포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직 그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우선은 눈으로 T세포엔 T헬프 세포가 있고, TC세포가 있고, TR세포가 있다. TFH 세포는 뭐 그냥 B세포나 호중과하고 연합 활동한다. 그러니까 B세포에게 약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암을 공격하는 약을 만들어 명령하는 게 TFH 세포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T헬프 세포다. 왜? T헬프 세포가 명령을 해야만 B세포와 NK세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T헬프 세포가 만약에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 싸우지 않아요. 암세포는 그래서 T세포가 명령하지 못하도록 면역을 회피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T세포, B세포, NK세포, NKT세포, 수지상세포, 수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나무수거든요.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대식세포, 매크로파지, 대식세포, 호중구. 이것이 실제로 암세포를 공격을 한다. 이게 세균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암세포를 공격한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구분을 딱 이렇게 해놨어요.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B세포, 감마델타 T세포. 이것도 새로 이제 요 근래에 발견된 거거든요. 이것은 항원 제시세포다.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다. 항원은 뭐냐 하면은 암하고 싸울 때는 항원이 암이에요. 암세포와 암세포가 만들어낸 단백질들. 암세포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생명물질들. 그것이 항원이에요. 박테리아하고 싸운다면 박테리아가 항원이죠. 박테리아와 박테리아의 그 껍데기들 이런 것들. 이거는 항원 제시 세포라고 해요. 안티젠 프레젠팅 셀. 안티젠, 항원이 안티젠. 항원에 대항하는, 암세포에 대항하는 무기가 항체거든요. 항체는 안티바디, 항원은 안티젠, 안티바디. 자, 그런데 MHC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HMC라고 자꾸 얘기했던 것 같아요. MHC. 모든 세포는 자기만의 특별한 명찰이 있다. MHC1이에요. 모든 세포가 동일한 명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NK세포가 주로 하는 것은 MHC가 없는 거, 어떤 균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 MHC 자체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잡아서 공격을 해요. 근데 MHC는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은 자기 이름표예요. 자기 이름표. 근데 MH2는 항원의 이름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암이 있으면은
암세포를 조각을 내거나, 암세포를 조각 내려면 B세포나 뭐 T세포는 조각 낼 수가 없죠. 주로 누가 조각 내냐면 대식세포가 조각을 내요. 그 다음에 암세포를 조각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암세포 주변에 그 암이 만들어낸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 물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딱 붙잡아요. 딱 붙잡아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MHC2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그것을 항원 제시라고 해요. 그걸 해야만 T세포가 알아차려요. 항원의 조각을, 암세포의 조각을, 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 여러 개 뭉친 걸 펩타이드라고 해요. 아미노산 여러 개 펩타이드, 펩타이드보다 더 많은 거 폴리펩타이드, 그 다음에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세포가 하는 일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미노산을 합성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생명물질을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만들어낸 게 있어요. 암세포를 잘라도 그 암세포가 만들어낸 것, 그 조각이 남겠죠.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시하냐면은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와 B세포와 감마델타 T세포에서 MHC2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면은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게 T셀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암세포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암세포니까 대식세포는 이거 하나를 그냥 콱 먹어가지고 그것을 잘라낼 수 있어요. 효소로 다 분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조각을 이렇게 바깥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B세포나 수지상세포나 이런 것들은 이걸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조각 난 것들, 이것을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B세포도 이걸 먹어가지고 조각을 내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세포에서 MHC1이 있고 MHC2가 있잖아요. MHC1은 내 명찰이고 내 이름표고, MHC2는 항원을 여기다 딱 올려갖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TR 세포, 그러니까 T 헬프 세포에다가 제시를 하면은 T세포가 그걸 보고 명령을 내려요. 이거 보고 그냥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선 이게 진짜 B세포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시한 항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요. 그때서 면역이 시작이 돼요. 그때서 진짜 강력한 공격이 시작이 돼요. 그때서 NK세포도 움직이고 킬러 T세포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B세포도 항체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자, 기억해 보세요.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B세포, 그 다음에 감마델타 T세포, 이 네 가지가 항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선은 암세포를 발견하고 암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알려줘야만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T세포가 안 움직여요. 모든 면역세포가 사실은 안 움직여요. 선천 면역세포는 움직이지만은,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면역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원을 제시한 다음에 T세포가 움직여야 돼요. T세포가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수지상세포예요. 덴드리틱 셀. 이게 대식세포예요. 매크로파지, 대식세포. 이게 B세포예요. 이 세 개가 다, 이게 감마델타 T세포는 요 근래에 발견된 거라서 여기서 빠져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MHC2에서 익스프레션에 항원 제시를 해요. MHC에서 Major Histocompatibility, 그러니까 주조직 복합체. 거기서 항원을 제시해요. 이 세 개 다. 그런데 스티뮬러토리,
코 스티뮬러토리. 코는 함께고 공동 자극 분자. 그걸 B7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극 신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항원 제시하면서 자극 신호를 줘야 되는데 누가 가장 강한 신호를 주냐 하면은 수지상 세포예요. 그러니까 대식세포나 B세포보다도 항원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서 면역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은 이거예요. 수지상 세포. 수지상 세포도 물론 암을 공격하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로지 얘가 T세포를 깨운다. 나이브 T셀이라는 것은 아직 얘가 이제 면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T세포죠. 이 T세포를 깨워야만 그 다음에 T세포가 명령해 가지고 면역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수지상 세포가 그 역할을 못하거나 수지상 세포가 수가 적거나 그러면은 이게 안 되겠죠. 우선 이거 하나 기억하고 수지상 세포가 항원 제시를 해야만 T세포가 움직인다. T세포가 명령을 해야만 B세포가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수지상 세포가 유일하게 T세포를 활성화한다. 그 다음에 수지상 세포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말초혈관 점막. 무슨 생각 떠오르는 거 없어요?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돼. 그래야 T세포를 깨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마사지가 필요해요. 마사지도 필요하고 온열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손하고 발만 맨날 주물러줘도 면역력 엄청 올라간다 그런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수지상 세포가 T세포를 깨워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한번 같이 쭉 정리를 해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점막의 분포예요. 점막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입과 식도와 위와 소장과 대장의 점막이 있잖아요. 점막이 면역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러면 점막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항암제를 먹으면 점막세포들이 많이 망가지죠. 그래서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점막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현주 선생님이 잘 아시죠? 경험을 많이 해보셔서. 알로에를 많이 먹어요. 또 한 가지만 또?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바나나가 참 좋습니다. 바나나. 아, 왜냐하면 그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점막.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면역세포들 중에서 수지상 세포와 T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얘기하면 B세포가 삐져요. 사실 일은 B세포가 다 해. 그런데 중요도로 따지면은 수지상 세포와 T세포가 제일 중요해요. 일은 B세포가 다 하는데 수지상 세포가 T세포를 깨워서 명령을 하지 않으면 B세포가 일을 못해요. 실제로 B세포가 일을 다 해요. 그래서 면역이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는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T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거꾸로 왜 암이 잘 치료가 안 되느냐. 그렇게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몸에 가득한데 밤낮으로 일하고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싸우는데 왜 안 되느냐. 암세포는 놀랍게도 T세포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요. 예, 왜 그런가 조금 이따 보여주시기로 해요. 면역세포가 진짜로 암을 치료하는데 유일한 지휘자는 T세포다. T세포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서는 킬러 T세포, TC라고 아까 표시했죠. 킬러 T세포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걔는 뭐 당연히 싸우는 T세포니까 빼고
T세포 중에서 TH는 T헬퍼라 그랬죠. T헬퍼가 사령관이에요. T헬퍼. 헬퍼 T세포가 지휘하는 세포예요. 헬퍼 T세포가 1, 2, 9, 17, 22까지 있어요. 전에는 1, 2만 항상 얘기했어요. 전에는 책에도. 9, 17, 22까지. 계속 뭔가 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저도 그거 듣고 싶어요. 그래서 T세포 중에서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다 분류해서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돼요. 뭉뚱그려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휘관이다, 사령관이다. 이 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내린다. 어떻게 지시를 내리느냐? 실제로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해요.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전달해 준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도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항원이 내 항원인지 저기 항원인지 그걸 반드시 파악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T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흉선으로 들어가요. 흉선에 있는 상피세포를 만나서 걔한테 훈련을 받아요. 어떻게 훈련을 받냐 하면은 지난번에 그림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자기 항원, 내 몸이 만들어낸 펩타이드, 아미노산 덩어리 몇 가지 이렇게 딱 제시를 해요. 그러면 T세포가 처음 태어나고 처음 훈련하는 거예요. 와서 딱 붙잡아 가지고 확 붙잡으면은 얘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놈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해체를 시켜버려요. 바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내 항원, 자기 항원을 딱 붙잡았는데 조심조심 살짝 잡는 그것만 살아남아요. T세포가. 근데 그 살아남는 비율이 100명이 들어가면 3명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죽어. 굉장히 엄밀하게 자기 항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게 T세포예요. 그래서 T세포는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사병들 훈련보다 장기 훈련이 훨씬 고되고 힘들잖아요. T세포는 그렇게 받는데 그게 어디냐면 흉선이에요. 흉선이 이 속에 있거든요. 이 속에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흉선이 퇴화를 해요. 그리고 이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도 훈련병 중에서 꼭 그 중간에 농땡이 치고 훈련 안 받고 그냥 대충 때우는 놈도 있고, 막 훈련하고 있을 때, 남들은 막 유격 훈련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백을 써서 빠져가지고 훈련 빠지고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런 게 꼭 생겨요. B세포도 똑같은 훈련을 받거든요. B세포도 마찬가지로 농땡이 쳐갖고 가짜 B세포, 가짜 T세포가 생겨요. 가짜가 아니죠. 미성숙 T세포, 미성숙 B세포라고 해요. 그것들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킬러 T세포, 헬프 T세포까지 했어요. 여기 ITR이지 이건 뭐냐 TR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I는 빼버리고 induced. 이 regular 억제 T세포예요. 이게 아주 묘해요. 이게 아니, 들어오기는. 왜 묘하냐면은 그래, 들을게. 그러니까 만일에 T세포나 B세포가 과하게 면역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억제를 시켜요. 이해하기 쉽잖아. 그런데 만일에 이건 전부 T 헬프 세포잖아요. 이거는 TR 대화할 억제 때 세포잖아요. 이해 좀. 억제 T세포가 너무 많아지면은 암을 오히려 보호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제 기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또 암이 치료가 안 돼.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다음에 TFH는 B세포 항체를 만들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T세포 중에서 T 레귤러터리 그다음에 TFH 이것은 면역 억제 작용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 작용을 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고장이 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내 세포를 공격하고 또 오히려 암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암세포가 암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TR세포가 제일 중요한데, 레귤러터리 억제하는 T세포가 이제 물론 자가면 질환도 일으키지만은 이것이 과하거나 변질이 되면은 암세포를 공격을 못하게 하거나 암세포를 오히려 보호를 한다. 자, 아시겠죠?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TR세포가 더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우선 수지상 세포, 호중구, NK 세포, 대식 세포는 스스로 공격한다. 선천 면역이라고 그랬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공격하는데, 그래서 수지상 세포가 T 세포에다가 항원을 지시해야만 T 헬프 세포는 킬러 T 세포와 B 세포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다. 공격 명령을 내린다. 그래야만 진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다. 근데 B세포는 항체 생산 및 항원을 기록한다. 자, 항체 생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체가 도대체 뭐냐. 항원은 그냥 암세포나 암세포의 조각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암 공격하는 문제니까 항원은 그냥 암세포나 암세포의 조각이다. 그럼 항체는 뭐냐? 항체는 B세포가 만들어내는 거다. B세포가 만들어내는 공격 무기다. 총알이다. 또는 뭐 화살이다. 독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항체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항체. B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체. 모든 것은 세포가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DNA 원본 정보를 갖다가 전사를 해서 그것을 아미노산을 갖다가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 원재료가 무조건 아미노산. 근데 얘네들이 만드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생명물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보통 한 끼 식사하는데, 하루 식사하는데 보통 소화효소 최소 2리터 이상 만들거든요. 순식간에 쫙 만들어요, 소화효소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뭔가 약을 만든다고 하는 개념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낸다, 개체수로 따지면은.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원재료가 전부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 아니면 핵산이에요. 그럼 아미노산은 누가 뭘로 만드느냐? 미토콘드리아가 뭘로 만들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요. 약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미노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양질의 음식.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식욕에 따라서 못 먹는다 그러면 이것저것 그냥 가리지 말고 일단 먹어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는, 그때는 잘 가려서 먹어야 되죠. 그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은 기본이 햇빛이에요, 햇빛. 빛을 전자에 담아가지고 그 전자를 붙들고 있는 탄수화물.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그 탄수화물 구조체는 우리 몸의 구조체가 되고, 핵산이나 아미노산의 구조체가 되고, 그 속에 담겨있던 전자, 빛을 가득 담은 전자는 빠져나와서 그걸 가지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물 속에 H2O, 물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걸로 탄수화물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체도 뭐냐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최고 중요해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첫 번째, 쌀. 아니 누가
항암하시는 분들 쌀 먹지 말라는 얘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쌀처럼 정말 양질의 탄수화물이 없어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고열량을 지닌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쌀을 먹어야 돼요. 좋은 쌀. 좋은 쌀이 뭔지 아세요? 전자가 가득 담긴 쌀.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가득 담은 빛 에너지로 충만한 전자가 가득 담긴 쌀. 그게 어디 있을까요? 벽시 속에 있어요. 벽시 속에. 도정을 하면은 계속 빠져나와요. 그때부터. 계속 빠져나와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쳐도 여기서 전자가 우수수 떨어져 나오거든요. 돌멩이 쾅 치면은 빛이 반짝나도 전부 전자예요. 그러니까 쌀도 벽시 안에 있을 때는 전자가 소실이 비교적 훨씬 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정해서 먹어야 돼요. 시골에는 정미소가 굉장히 많아요. 정미소에서 전화하면 그날 도정한 거 팔아요. 그걸 먹는 게 참 좋아요. 그런 식으로. 채소도 마찬가지죠. 직접 재배해서 직접 따서 먹는 게 최고 좋은 음식인데 그 음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왜? 면역력을 높이는데 우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좋은 항체를 만들겠어요. 그렇지. 항체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체가 항원을 탁 붙잡으려면 이게 공유결합으로 전자를 탁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그래서 같은 항체라고 하더라도 B세포가 항체를 만드는데 같은 항체라도 하더라도 항체는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산 덩어리니까 그 아미노산은 뭘로 돼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돼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전자를 공유해서 우리 생명체는. 그러니까 그 전자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빛을 가득 담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생산해 갖고 오래된 거, 1년, 2년 된 거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밀가루가 왜 문제냐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밀가루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린 거예요. 1년, 2년. 수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보관했다가 포장해서 수입해가 통관해갖고 우리 손에 오는 1년, 2년 된 거예요. 그럼 전자가 남아있겠어요? 구조체만 남아있어요. 비대에너지는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제가 중국에 와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는 밀가루 음식 굉장히 많거든요.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 음식 먹으면 막 굉장히 속도 쓰리고 생목 올라오고 막 그렇잖아요. 속도 쓰리고. 중국은 안 그래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직접 재배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 하면은 재배해가지고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거. 그래서 햇빛을 충만한 전자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음식. 그게 최고 중요한데 그것을 먹어줘야만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역력은 B세포가 만드는 항체예요. B세포가 항체만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공격만 하면은 100% 암세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겨울에는 그런 녹황색 채소가 바로바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린 거, 뭐 햇빛에 말린 거, 이게 그러면은 전자가 담기나요? 이게 이제 염장을 하잖아요. 염장을 하거나 아니면 발효를 시키잖아요. 예. 발효를 할 때에 작동하는 게 효소거든요. 효소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전자를 뗐다 붙였다를 해요. 그래서 발효된 거 이런 것들, 염장한 거, 또 햇빛에 말린 거 이런 것들이 좋죠. 당신 아직 안 들었어. 예.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저는 좀- 질문하면요. 네. 이제 요즘에 한참 산나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못 먹잖아요. 예를 들면
그를 데쳐서 냉동실에 보관했다 먹으면 그건 전자를 다 상실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보세요.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요. 진짜 그러니까 빛이 충만한 전자를 잃어버린 음식이 어떤 식이냐면 우선 첫 번째로 병충해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요. 대량 재배를 하는 게. 병충해가 없다는 얘기는 그 식물이 자기가 고유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약을 만드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약은 없어요. 영양은 있을 수 있어도 약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농사가 다 그래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 만들 때 해보니까, 저희가 이름을 에코빌리지, 에디코빌리지, 생태마을을 만드는데, 명색이 생태마을이니까 농약 안 써야 되잖아요. 살충제 안 써야 되고, 호르몬제 주사 안 해야 되고. 안 돼요. 다 죽어버려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항생제 안 넣으면 다 죽어요. 뭐 식물을 키우는데 농약 안 쓰잖아요. 하나도 못 건져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야생에서 자란 것이 가장 좋은데, 약으로 쓰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음식으로 먹는 것은 약성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음식으로 먹는 거니까, 음식은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게 빛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먹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고추 한 10포기, 그 다음에 호박 한 5구덩이, 그 다음에 가지 한 30개, 그 다음에 오이 한 100개, 그것만 해도요, 남아돌아요. 다 못 먹어요. 한 가족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고, 찾은 책은 그거 어느 정도 냉장고에 어느 정도 보관한다고 해서 다 날아가고 그건 아니죠. 일단 영상 4도, 1도에서 4도씨 정도면은 거의 전자 이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은 충분히 냉장고에 둬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체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의 원재료가 뭐냐? 음식이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 냉동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분들은 절대 냉장고에 오래 안 두고 먹는다 그러는데, 냉장고에 둬도 상하는 건 또 상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어떤 전자품 문제도 있고, 오래 두는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항체가 중요하다,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왜 면세포가 암을 치료 못하느냐. TR세포, 아까 레귤러터리, 그러니까 억제세포라 그랬죠. T세포 중에서 면역을 그러니까 무조건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혹시 잘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거. 근데 이것이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이게 그 성질을 잃어요. 그래갖고 막 무조건 억제하거나, 또는 자기 항원, 내 세포를 공격하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TR세포가 그렇고, THF세포가 그렇고, 호중구가 그렇고, 이 빠지는 B세포도 그래요. 이 네 가지가 결과적으로 암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쭉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일단 넘어가시죠. 어쨌든 암세포를 공격을 한다. 진짜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게 B세포입니다. B세포. B세포는 뭐예요? 항체를 만든다 그랬죠. T세포가 명령했을 때, TH세포가 명령을 했을 때 B세포가 항체를 만드는데, 항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어, 우선 모든 항원과 맞는 항체 생산 능력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암세포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간에 각자가 그 안티젠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렇겠죠? 종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한 가지 형태로만 딱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항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걸 만드는 유전자가 네 가지가 있어요. V, 이 H체인 경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H체인가 그러니까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두 개로 되어 있는데 H체인과 라이트 체인에 이거 자체 이 끝에 붙어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전자가 V 유전자, D 유전자, J 유전자, C 유전자 네 가지 유전자가 있어요. 네 가지 유전자가. 근데 V 유전자가 개수가 한 1000개 정도 돼요. D 유전자가 한 100개 정도 되고 J 유전자가 한 10개 되고 C 유전자가 한 몇 개 돼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한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 100개, 10개, 뭐 대개. 여기도 1000개, 100개, 10개, 대개. 이게 서로 막 조합을 해갖고 만들면은 종류가 수천만 가지가 돼요. 수천만 가지. 그래서 어떤 놈이 와도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신비하고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떤 세균이 와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어떤 암세포가 와도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B세포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도록 명령만 해주면 수천만 종류의 항체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다 더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만들 때마다 그걸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전자를 재편을 해요. 유전자를. 우리는 모든 세포의 유전자는 동일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세포에서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는 동일한데 다만 거기서 자물쇠를 탁탁 잠궈서 자물쇠를 안 잠긴 유전자가 발현돼 가지고 어떤 간이 되고 어떤 코가 되고 어떤 건 손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끝까지 분화가 된 것은 그 유전자가 그냥 자물쇠가 탁 잠겨 있는 상태가 되는데 B세포는 그 유전자를 수시로 변경을 해요. 지가 지 유전자를 수시로 변경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종류의 항원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잡힌 거예요? 물론 이제 사실 무서웠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이 한 100만 명 돌아가셨죠. 코로나로. 100만 명. 예, 다른 나라 보통 수십만 명. 우리나라 몇 명이에요? 예. 1000명까지는 기억하는데 아무튼 뭐 한 몇천 명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잘 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일단 백신을 맞아가지고 백신을 맞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항체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항체를 누가 만들어요? B세포가 만들어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약한 또는 독성이 없는 그 병원군을 넣어가지고 B세포가 그것을 감지해서 항체를 만들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항체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해갖고 심지어는 자기 유전자까지 변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항체를 만들어내서 인류가 지금 그것을 겨우 극복한 거예요. 얼마나 걸렸죠? 지금
2년 더 넘게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극복한 거예요? B세포가. B세포가. 똑같은 원리로 암세포를 B세포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암세포를 B세포가. 진짜 공격은 B세포가 한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헬프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해서 헬프 T세포가 공격 명령 신호를 보내야만 아주 명확하게 보내야만 B세포가 항체를 생산한다. 항체를 생산하는데 딱 신호가 오면은 몇 개를 생산하느냐. B세포 한 세포당 1초에 10,000개를 생산해요. 1초에 10,000개. 만일에 그러면은 이제 보통 한번 이렇게 확 공격할 때 몇 개 정도의 항체가 들어가는지 봐요. 1초에 10,000개인데 만일에 암세포가 한 3cm짜리 암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수지상 세포가 탁 알려줘가지고 T세포가 이제 막 공격하려는 그랬는데 암세포가 T세포를 억지를 시키잖아요.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하고 T세포를 깨어나게 해줘야 돼. 그럼 T세포가 바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B세포한테 야 빨리 항체를 만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항체를. 그럼 그 항체를 1초에 10,000개씩 만들어요. 그럼 1시간에 몇 개를 만들 수 있죠? 세포 하나가? 1초에 10,000개니까 3,600초잖아요. 3,600초. 3,600만 개를 만들죠. 1시간에 3,600만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약 3cm 정도 크기다 그러면은 대략 우리가 추측할 때 그냥 대략 추정했을 때 100억 단위예요. 수백억 정도 돼요. 1cm가 10억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몰려있는 B세포는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알 수 없지만은 대략 암세포 한 100억 개 모여 있다 그러면은 B세포가 최소한 한 몇 개? 한 1,000만 개는 100억 개니까 1,000만 개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1억은 못 간다 하더라도. 그죠? 100억이 있으면은 1억은 못 가다 한 최소한 1,000만 개는 갈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만 개의 B세포가 1시간에 3,600만 개씩 만들면은 몇 개예요? 360조 개예요. 제가 미리 계산해 봤죠. 한 시간에 360조 개를 왕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가 항체로 가득 둘러싸여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킬러 T세포가 가서 구멍을 빵 뚫어요. 그러면 세포 하나가 펑 터지고 구멍 빵 뚫고 수지상 세포가 가서 공격하고 NK세포가 가서 공격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만일에 정상적으로 공격만 한다면 암세포가 당해낼 체간이 없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B세포, 그것은 B세포가 항체를 만드는데 그것은 아미노산이다. 그 아미노산 원재료는 뭐냐? 쌀이다. 쌀이다. 쌀이 중요하다. 물론 제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중요해요. 다 그게 들어가서 이제 아미노산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뭐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정보와 에너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깔끔하고 빛나는 정보와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항체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누가 연구해서 발표한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일을 잘하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총을 쏘는데 M1 갖고 쏘는 거하고 우리 군대는 M16 갖고 했거든요. M16 갖고 쏘는 거하고 천지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숫자도 중요하죠. 충분히 그만큼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데 재료가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안티젠은 이제 항원이고 엔티바디가 항체죠. 항원과 항체가 이렇게 결합해요. 이게 경세, 연세. 그러니까 여기 이만한 이게 항체예요. 아미노산으로 만든 항체. 여기에 항원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이 될 때 보통 우리는 모든 생명 물질은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잖아요. 근데 얘는 전자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거리에서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근데 이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면은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더 가까운 그 다음에 더 가까워지면은 소수성 결합이라 소수성 효과라고 물을 쫙 빼내면서 그냥 결합이 돼요. 이 결합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결합보다는 결합력은 약해요. 결합력은 약한데 전부 뭐예요?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 그러니까 그 전자기력, 다시 말하면은 그 아민 원재료가 얼마나 충만한 빛의 에너지를, 빛을 가득 담은 전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결합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제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그 상황에서 온 인류는 B세포가 새 항체를 만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코비드를 물리친 것은 B세포가 만든 항체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몸에서 항체가 생겨난 사람도 있고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겨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겨냈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B세포가 정상적으로 면역세포로 작동을 하면은 암세포가 소멸이 된다. 약 먹는 거하고 항암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차원이다. 일단 선생님, 그 항체 재료가 아미노산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게 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개념이 조금 약간 흔들려서 그러는데 그 쌀은 포도당이고 그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미노산이 그래서 되는 거죠. 자, 기억해 보세요. 전에 우리 응? 초기에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응. 음, TCA, 단백 TCA로 말씀드리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전부 다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가서 20개의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4가지 종류의 핵산을 원료가 되는 퓨린, 피리미딘이 되고 그 다음에 NADPH라는 운송차, 그 다음에 그게 CO2 만들어지고 또 H,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빛 에너지가 이렇게 작동해서 ATP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중요하다. 암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만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세포가 확 정상세포로 바뀐다. 거기에 모든 재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쌀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B세포가 항체를 이제 만들어서 코비드가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항체 기간 이게 6개월마다 어떤 사람은 2개월, 3개월 막 이렇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기간이 안 그러면 점점 낮아지고 그건 왜 그럴까요? 이번에 만든 백신이 네. mRNA로 만든 백신이거든요. 음. 아이고, 이 책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제가 원래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요즘 뭐 공부 되게 제목이 보이세요? 네. mRNA 영역. 혁명 세계를 구한 백신. 엄청 거창하죠? 네. 인류가 처음으로 mRNA 백신을 만들었어요. mRNA에 대한 연구는 엄청 꽤 되는데 실제로 mRNA를 조작해갖고 약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mRNA 중에서 일부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기도 해요. 암세포를 억제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 다 못 밝혀냈어요. 왜냐하면 mRNA가 보통 이번에 코비드 같은 경우는 그 RNA잖아요. 핵산이 몇 개가 있냐면 29,990 몇 개 이렇게 있어요. 29,995개인가 뭐 이렇게 처음 발견된 게. 근데 우리 몸속에는 200개 이하짜리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200개 이하짜리 20개짜리 막 이런 mRNA가 엄청 작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엄청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 백신은 그렇게 만든 백신인데 그 백신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기로는 그 안에 있는 백신 그 핵산 구조는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세포막 있잖아요. 세포막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세포막에 또 이렇게 뻗어 나오는 게 단백질, 그 세포가 만든 단백질,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역할을 하고 나서 항체가 생성됐는데도 그것들이 남아가지고 그 세포막이 남아서 독성을 일으킨다고 듣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실험한 거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B세포가 그걸 기록하고 똑같은 게 들어오면 바로 즉시. 그러니까 들어오면 B세포가 또 그걸 연구해서 만드니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그걸 기록하고 있다가 똑같은 게 들어오면 바로 만드는데 그 작용이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백신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암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뭐 한 번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밤낮으로 밤낮으로.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싸우는 광경을 이렇게 보면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면역세포가 암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회피하는 기능이 있어요.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암세포는 성체세포가 역분화돼 가지고 배아세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배아세포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가 염색체가 합해진 거잖아요. DNA가 합해져 갖고 하나의 새로운 세포가 됐기 때문에 엄마의 자궁벽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걸 공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질 세포지만은 엄마 몸의 세포하고 다른 세포니까 이질 세포지만은 이것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데 암세포가 똑같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이 암세포는 배아세포하고 똑같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해야 될 최종 목표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우리 몸 공부에 있어서 암세포는 배아세포하고 똑같다. 근데 왜 사람이 수정세포가 되고 사람으로 성장을 하느냐?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다 공격을 할 거 아니냐. 근데 그 공격을 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배아에게, 태아에게. 그것을 암세포가 똑같이 발현을 한다. 왜? 배아세포로 역분화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만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한다. 이게 어떤 문제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 MHC가 이제 Major Histocompatibility라고 그랬죠. 주조직 복합체라고 번역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각자 고유한 이름표가 세포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다니다가
내 이름표, 제 세포에는 전부 강철형 그렇게 각 세포마다 이름표가 다 있어요. 면세포가 가다가 강철형 근데 최연주가 있네 그러면 바로 그냥 거기서 작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MHC라고 하는 그 명찰인데 MHC를 달고 있으면 당연히 면역세포가 와서 자기를 죽일 거기 때문에 배아세포는 암세포는 어떻게 하냐면은 MHC 대신에 HLH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나오죠. 배아세포는 태아는 HLH 이것을 발현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HLH를 발현시키면은 이게 머터널 T 레귤러터리라고 돼 있어요. 목의 억제 T세포. 아까 T세포 중에서 면역을 억제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이 태아는 엄마의 세포하고 다른 세포예요. 엄마의 세포의 T세포 중에서 억제 T세포가 발동을 해요. HLH를 달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얘가 이뮤 시스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은 머터널 NK 세포도 이게 작동하면서 NK 세포도 면역 활동을 못하게 돼요. NK 세포에 있는 CD16 마크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태아가 자라는 동안 우선 첫 번째로 MHC 대신 HLH가 표현되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못해. 다시 말하면 암이 있으면은 암세포 주변에 MHC 대신에 HLH가 발현돼 가지고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 T 레귤러터리가 딱 막아 가지고 면역 세포가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HLH가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면역 세포가 암을 공격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HLH가 발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없으세요? 다른 거를 붙여버려 거기다가. 그러니까 먹는 걸로 간단하게. 아, 복합 전염물 뭐. 복합 전염물에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뭐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어이가 없네. 그다음에 이것만 해결해서는 안 돼요. 우선 명찰, 이름표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 아이디오라고 있어요. 아이디오. 이거 이름 되게 복잡해요. 제가 그래도 읽어볼게요. 인돌리아민 2, 3 다이옥시지나제. 그냥 효소예요. 이게 트립토판. 이 트립토판을 뭘 기억해야 되냐면 TH세포, 헬프 T세포 있죠. 헬프 T세포 이 양분이 트립토판이에요. 근데 아이디오라는 녀석이 트립토판을 키뉴레인으로 바꿔요. 트립토판이 뭐예요? 아미노산의 일종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아미노산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서 20개 아미노산 한번 쭉 읽어봤잖아요. 그 중에 트립토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트립토판을 키뉴레닌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꾸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TC, 이 TH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이 TH 같습니다. T세포를 헬퍼 T세포를 억제 T세포로 바꿔요. 그러니까 억제 T세포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면역을 억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암세포가 암세포 면역을 억제하게 돼요. 면역 세포들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IDO를
억제를 하거나 이걸 녹여야 돼요. 아이디오 저해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디오 저해제. 키트루다 들어보셨어요? 예. 키트루다 실패했게요, 성공했게요? 키트루다가 승인을 받았는데 작년에 승인 취소가 됐나 그럴 거예요.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아이디오 저해제가 한 대까지 나왔었어요. 전부 임상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오를 저해하지 않으면은 T세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어를 녹이는 뭔가가 필요해요. 키트루다 갖고도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녹이는 방법. 선생님이 알고 계시죠? 제가 안다고 가르쳐 드릴 줄 아세요? 선생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돼지라 뭐 다 좋아하죠. 네. 예. 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자, 두 가지 명찰 이름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이제 녹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공부했던 거예요. PDL1, CTLA4. 암세포가 여기 있잖아. 암세포가 있으면요. 여기에는 암세포는 PDL1이라는 라이간드가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요. T세포는 PD1이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게 딱 맞으면은 얘가 얘를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라는 게 뭐냐. 지난번에 우리 기억해 보세요. 면역항암제가 뭐냐 하면은 T세포가 갖고 있는 수용체 PD1에다가 암세포가 갖고 있는 PDL1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미리 여기에 다른 게 탁 결합을 시켜버리면은 결합이 안 되니까 얘가 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면역항암제. 가장 최신 항암제가 면역항암제잖아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CTLA4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를 발현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한 것 같은데. 예. 자, 우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면역세포가 암을 제대로 공격하기만 하면은 얘는 잽도 안 된다. 진짜? 면역세포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 밤낮으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은 태반세포가 정식하게 이게 태반이거든요. 태반세포가 정식하게 하기 위해서 HCG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것도 HCG 호르몬을 또 억제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분비가 되는 한은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면역이 과하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항암제를 과하게 쓰면 암이 더 커진다. 항암제를 더 과하게 쓰면은 항암제가 암을 더 보호를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한테.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의사들이 알아요, 선생님 그거를? 알죠. 알기는 다 알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음.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그분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항암제도 그렇지만 특히 면역이 과하면은 면역력이 과해지면은 또는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해지면은 호중구하고 B세포가 암세포를 보호를 해요. 아까 나왔던
FHT 세포도 마찬가지인데 호중구하고 B세포가 오히려 암세포를 보호해. 이 면역력이 과하다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염증 반응이 확 나는 게 있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이토카인 폭풍. 그러니까 과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염증이 심한 때예요.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균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싸움이 과하게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억제하는 게 TR세포예요. 억제 T세포예요. 그러니까 면역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은 항상 그래요. 뭐든지 과해도 안 돼요. 특히 어떤 영양분을 섭취할 때에 건강식품이나 약을 섭취할 때 과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건강식품 특히 조심해야 되고 건강식품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칼슘이에요. 자, 이 네 5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한다. 면역작용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환경을 만든 거다. 암세포도 태아세포로 역분화된 거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도 똑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 환경을 때려 부셔야만 면역세포가 제대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짠. 네, 첫 번째 복합천연물. 이거 이제 자 우선 이 뒤로 보지 마. 이것만 봐요. 이것만. HLAG 뭔지 알겠죠? HLAG. 예, MHC 대신에 이름표를 HLAG로 바꾸는. 이게 발현 안 되게 해야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한다. 그다음 아이디오가 발현 안 되게 해야 된다. PDL1, CTLA4가 발현이 안 되게 해야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한다. 근데 이게 왜 발현되냐 하면은 이걸 발현하게 하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게 COX2 PGE2예요. COX2 PGE2. 우선 그냥 이게 그냥 봐두세요.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암세포가 태아세포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면역세포와 관련된 것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다 해결해야만 암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줄기세포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하긴 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과 관련돼서는 COX2, PGE2 이것이 배아세포의 환경을 조성해요. 배아세포의 환경을 조성한 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선 이게 중요해요. 면역과 관련해서. 이걸 억제를 해야 돼요. 이걸 억제하면은 이 이름표, 가짜 이름표 이것도 해결되고 아이디어 해결되고 PDL1, CTL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T세포가 공격 명령을 내리죠. 그럼 B세포가 몇 개? 1시간에 몇 개 총을 몇 발을 쏜다고요? 1시간에 총을 360초. 암세포 덩어리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네, 어마어마해요. 자, 그 약이 셀레늄, 백강잠, 바이카린, 카테킨. 자, 선생님, 저번에 저한테 조사한 것 중에 셀레늄이 없냐고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게 보니까 칼슘제에 셀레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디에요? 칼슘. 칼슘이에요? 네. 칼슘에 들어갔나? 다른 데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그걸 뭐라고 하죠? 벌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하죠? 프로폴리스. 그 약은 제가 다른 걸로 먹거든요.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셀레늄은 굉장히 양을 적게 먹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먹어야지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근데 셀레늄은 어떻게 먹는 거 하면은 글루타치온과 같이 먹는 거예요, 사실.
예, 그 글루타치온 만들 때 글루타치온 셀enium을 섞어 가지고 그게 이제 적절한 뭘 넣어서 만들면은 그게 강력한 최강의 항산화제가 돼요. 음. 백강산 바이카린. 자,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밝혀진 게 그 콕스2 PG2 이 두 가지 억제 엔들 있잖아요. 근데 콕스2가 억제가 되면은 록스 경로를 새로 얘네들이 열어요. 그래서 록스 경로도 같이 해줘야만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콕스2 록스를 같이 억제하려면은 바이케린 황금 카테킨 대왕 녹차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좋아요. 황금 5배자 북방이었고 황금 5배자 섞어서 그 다음에 셀레늄, 글루타치온. 예, 우리가 먹는 다리물에는 아마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기억해놔야 되냐면 나중에 이게 결국 줄기세포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암이 다 나을 때 이제 MRI 찍어도 안 나온다, CT 찍어도 안 나온다 할 때는 그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줄기세포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할 게 황금 5배사예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녹차만 신경 쓰세요. 다른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셀레늄은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셀레늄이 원래 용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셀레늄을 한 1kg를 구했거든요. 앞으로 한 100년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00년. 얍 경로가 PDL1을 발현하는데 얍 경로라고 그냥 이름만 기억하세요. 얍. 지난번에 한번 얍 우리 했었죠. 얍 경로가. PDL1은 T세포의 PD1하고 결합해가지고 T세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얍 경로가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조혈모세포 분할을 억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만들어져요. 면세포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혈소판 안 만들어지고 적혈구 안 만들어지고. 얍 경로를 억제하지 못하면은 안 돼요. 거기다가 OCT, 옥토포를 봐주네요. 옥토포 하면은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야마나카 인자 네 가지, 옥토포, 속스2, 시믹, 그리펠포. 그 네 가지 중에서 옥토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옥토포가 발현되면은 무조건 정식이 아주 과다하게 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콕스 PG2도 해야 되고 럭스 경로도 해야 되고 동시에 이것을 얍 경로를 억제하기 위해서 히포 경로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히포 경로. 자, 그래서 오늘은 콕스2, PG2, 록스, 얍, 히포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정리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 근데 히포 경로를 활성화하는 게 아주 희한하게 고3 음양과 그 다음에 비아 뒤에 뭐게요? 비아그라? 네, 비아그라입니다. 특히 고3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3 근데 되게 써요. 예. 자, 얍 경로를 해결해.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HSP27. 왜? NK세포가 CD16이 있어야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CD16 마커가 발현이 안 돼요. HSP27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아세포, 배아 상태 환경에서는 NK세포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NK세포 치료가 벌써 꽤 됐죠. 거의 한 10년 됐어요. 시작된 지가. 근데 효과가 없어요. 왜? 예, HSP27 억제를 못하니까. 히포 경로를 활성화하지 못하니까.
그거 외에 NF 카파 비스테이스리 HCG 호르몬 이거 있거든요. 이건 이제 너무 많아서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다. 우리는 답이 있다. 이거 외우지 말고 다 나중에 잘 기억해 놨다가 이거 찾아서 보시면 돼요. 뭘로 바인다고요? 황금, 오베자, 셀레늄, 녹차, 음양곽, 고3. HSBC는 뭐 레스베라트롤로 하면 되죠. 나머지 NF-kappaB는 진짜 이게 안 걸리는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스테이지 3 HCG. 네, 이거는 뭐 이제 한의사들이나 또는 박영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갖고 안 돼요. 물론 이거 갖고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저산소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산소 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프로폴리스가 이제 염증 문제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건강식품이잖아요. 저산소증이 온몸에서 저산소증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염증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저산소 구역에서 암이 발현이 된다. 그러면은 운동하는 거, 마사지를 하거나 온열하거나 뭐 온적외선 하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 제가 암 진단 받고 나서 치료를 시작할 때 거의 매일 했던 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물속에 들어가. 욕조를 멋있는 걸 샀어요. 이태리 욕조. 무지하게 무겁더라고요. 비싼 거. 그래서 사가지고 그냥 붕덩 들어가서 30분 누워있다가 살짝 잠이 들고 온몸이 순환이 되죠. 속이 뜨끈뜨끈해져요. 그런 방법도 있고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순환 문제는 끊임없이 나와요. 두 번째, T세포는 흉선에서 성숙해져요.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아요. B세포는 림프절에서 성숙을 해요. 아까 수지상 세포가 T세포에게 유일하게 나이브 T세포를 유일하게 활성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수지상 세포가 항원을 탁 붙잡고 어디로 가냐면 림프절로 들어가요. 림프절은 특별한 구역이에요. 우리가 보통 림프절 마사지 하시는 분들은 뭐 하수구 청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림프는 스스로 움직이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마사지를 좀 잘 해주는 게 좋아요. 림프가 있는 구역 이쪽,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 사타구니 그쪽 마사지를 잘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다. 선생님 마사지 대신에 그 고주파 그걸로 예. 이렇게 해도 최고입니다, 사실. 온 전신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봤던 수지상 세포가 유일하게 나이브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근데 수지상 세포가 어디 있다고요? 예, 모세혈관. 그러니까 손발. 그 다음에 손팔, 다리, 손팔, 다리, 이게 발이지 왜 팔이야? 발. 그 다음에 피부. 여기에 수지상 세포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순환 잘 시켜야죠. 마사지를 하거나 열을 주거나 뭐 물 하든 간에 순환 관리를 해야 돼요. 피부도. 이 피부 관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마사지 받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마을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태국에는 태국 그 마사지 학교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전통 마사지가 있어서 태국 사람을 한 2사람 정도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 사람이 오는 사람마다 마사지를 매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어떤 스타일의 마사지인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마사지는 그냥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면은 심보온열기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심보온열기 가지고 그 이제 어디를?
어디를 하냐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부분, 그다음에 사타구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퇴구, 이게 허리를 든든하게 하는데 대퇴고를 붙잡고 있는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바깥쪽 근육, 대퇴근막 장근. 그다음에 척추 쪽은 다 좋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날짜별로. 그래서 전문 요원들을 좀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태국 사람들이나 필리핀 사람들이나 라오스나 미얀마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상주하면서 그 사람들 훈련시켜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샵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어요.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하려면 돈이, 월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 마사지를 만약에 어디 가서 받으면 이제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이렇게 그 오일 같은 걸로 마사지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그냥 그냥 신보온을 할 때는 오일로 하는데, 타이 마사지 중에서 타이 마사지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주 순환을 잘 시켜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전통적인 경혈 마사지가 있어요.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혈만 탁탁탁탁 짚어 나가거든요. 그냥 오래도 안 했어요. 한 3초 내지 5초 탁탁탁 이렇게 짚어 나가는데 전체 경혈을 거의 다 만져요. 대단하더라고요. 몸이 확 풀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매일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아무튼 손발, 다리, 팔, 피부, 그다음에 장점막 세포에 영향을 줘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알로에, 그다음에 바나나 이런 게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TR 세포와 B 세포, 호중구가 이상이 생기면 암을 보호한다고 했죠. 그 원인이 뭔지 아면 스트레스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암 치료할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 좋을 때 너무 좋아 버리면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좋아 죽겠어. 어쩜 좋아. 그런 상황, 그런 의식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세진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기적 유전자 아마 그거 얘기하시면서 한 것 같은데, 손 잡지 않고 살아남는 생명체는 없다. 이 이세진 교수님은 진화생물학자시잖아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모든 생명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조하지 않고는 긴 시간으로 봤을 때 생존할 수가 없다. 이제 그건 최재천 교수님 말씀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우주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존재한다. 우주에서 전자를 공유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 특히 우리 몸은 다 그래, 우리 몸은. 그래서 이 면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무슨 면역력을 높인다든가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반응이 면역이 뭔지는 아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면역이 뭔지. 우리는 면역을 좋은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면역이라고 하는 활동은 일방적으로 좋고 일방적으로 나쁜 게 없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없어요. 균형이 균형, 밸런스. 그래서 세포 간의 조화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과하지 않게. 반드시 플러스 방향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일을 했으면 반드시 쉬어주고.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차분해지는 시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늘 내 삶의 변화 속에서 조화를 맞추면 세포가 조화로워져요.
그래서 극단적인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기쁜 것도 위험한, 극단적으로 슬픈 것도, 극단적인 감정, 미움, 증오 이런 것도. 미움이나 분노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은 시스템이 작동을 안 되게 돼 있어요. 미움이나 분노가 있으면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이 들면서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세포가 약화되거나 노화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면역세포도 약화될 수가 있고 노화되기도 해요. 노화와 약화를 막아야 돼요. 약해지는 것은 잘 먹으면 돼요. 잘 먹고 운동하고 행복하면 돼요. 그건 제가 100% 보장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운동하고 행복하면. 아니, 그게 말처럼 쉽다 그러는데 하면 돼요.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만 하면 돼요. 노화 문제는 텔로머라제 문제예요. 노화 문제는. 그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해요.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뭐예요? 환기. 예. 그래서 환기에다가 버섯 넣고 또 병아리 한 마리 잡아놓고 해서 맛있게. 아, 선생님은 동물을 못 드시는구나. 네. 자, 오늘 강의, 오늘 우리 공부한 것만큼은 꼭 복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만 하면은 우리가 암도 무서워할 게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 최신 항암제가 면역항암제예요. 최신 항암제가 다만 면역세포 중에서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가장 최신 항암제예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때요? T세포만 제대로 작동해도 암은 치료가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T세포, B세포, 그 다음에 이제 T세포나 B세포 또는 그 호중구라든가 TFH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역을 방해하는 그런 원천적인 요소까지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지식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하면은 아, 진짜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예. 그럼 아까 그 면역세포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없애는 복합 천연물들을 지금 저희가 달인물을 먹는데 예. 그 외에 360조 개가 발생을 안 할까요? 제가 이제 아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선 숫자로 봤을 때에 이제 선생님이 좀 느린 편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왜 그러냐면은 개체수가 많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까지.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은데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항체의 숫자에 대비해 가지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그 숫자에 대비하고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 천연복합물을 가지고 시작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나요? 네. 거의 지금은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복하십니까? 좋아 죽겠습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조금 뜨끔해요. 혹시 기분 나빠하시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시라. 이야기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사셔야 된다.
이 시간에 맞춰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한번 안 해보세요. 세상에. 뭐 치료를 안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치료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해도 되네. 또 선생님 막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족들 간의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범적으로 그 한두 가지만 딱 정해가지고 한번 그냥 대충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 편하게 좀 게으르게 살아도 오히려 더 좋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게 저한테 제일 큰 문제였었어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백혈병 걸린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100% 확신해요.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 누가 만들었냐? 제가 제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 산에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였어요. 내가 뭐 의사도 아닌데 뭐 아픈 사람 돕는다고 뭐 그럴 필요가 있어. 내가 목사도 아닌데 선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려면 죽으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너무 놀라운 세상이었어요. 안 해도 된다. 제일 첫 마디가 제가 이제 그래 치료를 시작해야지 했을 때 저희 집사님 첫 마디가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먹여 살릴게. 저는 그게 세상이 진짜 개벽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른 정신세계에 사니까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느낌. 그걸 조금 습득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접적으로 T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빛에 과다한 어떤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 하고 예, 혹시 뭐 또 오늘 너무 늦어서 혹시 궁금하신 평일 중이라도 한번 줌으로 모여서 뭐 서로 대화 그냥 일상적인 대화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